이승만에 대한 소설을 썼지만 이승만에 대한 강의는 오늘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비전, 진로, 방향 이런 쪽으로 계속 강연을 해오다 보니 오히려 이승만에 대한 기억이 책을 써놓고도 가물가물했는데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강사를 한번 오시는 게 어떠냐 해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다시 한번 복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먼저 제가 영원한 청년 소설 이승만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아셔야 여러분하고 먼저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사실 2017년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2017년 겨울부터 3.1절부터 박근혜 퇴진 반대 운동을 매주 가면서부터 이승만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강원 목사 때문에 이승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승만 대통령 이 책을 퓨리탄 출판사라고 정강원 목사님 교회 책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조금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들은 얘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이 39권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서 쭉 리서치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논문이에요. 평전이고. 그럼 이건 대중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운동을 하고 청년들을 계몽해야 되는데 이 계몽을 하려면 이 논문 형식이나 평전을 가지고는 소구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작가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누가 나보고 작가냐 그러면 저는 작가가 아니고 잡문가라 그래요. 정통 문학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잡문 여러 가지 책을 쓰긴 썼는데 주로 잘 팔리는 책 이런 개념 그런 책을 이제 써오다 보니까 정말 정통 문학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작문 실력을 좀 동원을 해서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6개월을 매달렸어요. 원래 보통 제가 책을 한 권 쓰려고 마음 먹으면 보름이면 쓰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주제를 잡고 책을 쓰려고 마음 먹으면 보름이면 쓰고, 또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나 논문을 좀 써야 되는데 논문 주제도 못 잡겠다 그러면 제가 보름 만에 논문 한 권을 써드립니다. 주제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게 어찌다 보니까 머리가 음악하는 사람이 바람 소리, 물결 소리만 들어도 음이 잡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청음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렇게 글을 엮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책이 젊은 청년들에게 좀 많이 읽힐까. 그리고 소설을 썼던 이유는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식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넷플릭스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설 형태로 써놓아야 나중에 시나리오 작가가 자기 또 아이디어와 또 기술력을 발휘해서 한 10부작 정도로 만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책을 쓰고 소설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제작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작비를 벌려고 제가 큰 사업을
2018년에 시작해서 뭐냐면 세종에서 제일 큰 예식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도 따로 교회당 만드는 걸 제가 좀 싫어해요. 이찬수 목사처럼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예배드리면 되지. 왜 서구에서 보여준 모델이 교회당 아무리 잘 지어놔도 세월이 지나면 다 유물이 되는데 왜 자꾸 교회당을 지을까? 이런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아예 예식장을 토요일까지는 영업을 하고 그리고 주일은 예배당으로 쓰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식장이 크니까 홀이 넓으니까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문재인이가 코로나를 수입해가지고 온 국민의 입을 그냥 트라우마 같잖아요. 지하철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타면 4, 5선은 2시간을 타고 가요. 예, 안산에서 당고개까지.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타느냐면 한 차에 200명씩 타잖아요. 러시 아워 시간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가요. 마스크를 쓰도. 근데 거기는 코로나가 안 번지고 예배당에는 코로나가 번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장을 49명씩 신랑 측 49명, 신부 측 49명만 받으라 하고 1년 동안 행정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지. 그래서 2021년 가을 장사 겨우 하고 22년에 그냥 20억 적자를 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렵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이 영원한 청년 소설 이승만을 최근에 나왔던 빠칭코라는 디즈니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그 소설로 썼던 걸 우리 일제시대 때 있었던 아픔을 그리고 그 제일교포가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으로 성공한 그 일화를 만든 넷플릭스 또 디즈니형 OTT인데 너무 인기를 끌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반드시 저런 식으로 좀 넷플릭스 영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우리 최근에 왜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 많이 했잖아요. 건국전쟁이. 그런 감독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넷플릭스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니까 돈은 한 2, 300억 든대요. 근데 대표님이 100억만 만들어 오시면 또 영화계에는 생태계가 투자하는 사람이 많대요. 시나리오만 좋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2, 300억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하길래 그래 내가 한번 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100억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세종시 끝자락 소정리에다가 100만 평 도시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 놀라시네. 100만 평이면 감이 안 오시죠? 이재명이가 35만 평 대장동 가지고 드러난 돈만 8,500억, 숨겨진 돈은 2조를 벌었답니다. 그걸 딱 숨겨놓고 조금씩 꺼내 쓰면서 법조계도 갖다 먹이고 국회도 갖다 먹이고 언론도 갖다 먹여서 입을 탁 틀어막고 원하는 식으로 판결 받아내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래 나는 네 땅보다 3배를 내가 갖고 있다.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칼을 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힌트와 지혜를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아니요.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멘토인 이승만 대통령에게서 힌트를 얻었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원고로는 제가 보내드렸고요. 그 원고와 이 PPT가 좀 다른데 제가 보내드린 원고에는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읊어볼게요.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싹아서 밥만 썼네.
심약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쳐 몇백 년 큰 나무 오늘 위태하네. 원수의 딱딱구리 밑을 쪼네. 미묵한 저새야 쪼지 마라. 쪼고 또 쪼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꼬.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 박혀 방건되도록. 이게 누가 쓴 시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쓴 시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신채시라고 배웠잖아요. 신채시는 최남선이 처음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남선보다 더 일찍 이 신채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이더라고요. 이 시를 쓴 이유는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왕손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글을 치기 위해서 나이를 속여서 12살 때부터 6번 가거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그 시제도 이미 쪽지기 가위가 있었대요. 시험을 채점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부잣집 자제들은 뒤로 불러가지고 앞으로 나올 예상 문제를 계속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급제를 못한 거예요. 그 6번째 치고 얼마 후에 갑오 정비일인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이 가거를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그 아현동 그 성 발벽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다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조선을 고목나무에 비유하고 비바람과 풍산과 딱딱거리와 같은 간신들에서 쪼이고 쪼여서 결국에는 넘어져 가는 이 고목을 조선에 비유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가거가 없어졌으니 지금까지 배웠던 한문 실력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방황하는 가운데 친구가 야, 배작당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제 꼬시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아는 이 고전 학문을 서양 문물 하는 사람들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도강을 하러 갔다가 들어보니 이 얘기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데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세학당 이런 모델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느껴서 한 일이 뭐냐면 해외에 학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5년간 20개 학교를 동남아시아에 세웠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책을 썼기 때문이었어요. 이 책이 거의 5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50만 부가. 원제목은 16살 내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는 책인데, 이 책이 잘 팔리고 제가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책 인쇄 수입과 강연 수입을 가지고 또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세워나간 학교가 어떤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전문대학까지 세워진 학교까지 생겼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런 학교에 해외를 세우면 자기가 관리하려고 해요. 저한테 이 학교 세우는 이것을 가르쳐준 미국의 한 목사님은 남미에다가 10개 학교를 세웠다고 저를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켜주면서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써달라고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미국과 남미를 20번을 넘게 여행을 하면서 그분의 사역을 다 책으로 해서 또 그분 책도 제가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10년 동안 잘 운영하던 그 학교가 다 문 닫았대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팔았든지. 왜 그러냐니까 10개 학교를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부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1년에 1억씩만 후원해도 10억이 매년 나가니까 교인들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돈 내기를 해야 돼요. 책임 할당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를 지어주면 나는 이제부터 상관 안 할 테니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잘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만약에 네가 이 학교를 잘 운영해서 학교가 크게 되면 네 후손도 잘 될 것이고 네 미래도 해결될 것이니 나는 여기에 어떤 권한도 없고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건물 하나 지어주고 2년 동안 교사 월급 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저도 부담이 적어요. 한 학교 세우고 2년 동안 도와주면 빠지고 또 누가 찾아와서 학교 하나 세웁시다 그러면 또 조금 투자해서 학교 하나 세우고 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은 신나는 거예요. 누가 와도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웠다고 하니까 오는 사람마다 관광객들마다 와서 구경하고 가면 후원금 내니까 자립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지혜들을 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배제학당에서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보다 먼저 유학 가신 분 있잖아요. 예, 서재필 박사 같은 분. 그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서양 문물을 접하고 독립협회도 만들고 신문사도 직접 자기가 철피를 긁어서 신문도 발행하면서 드디어 어디에 눈을 뜨냐면 민주공화정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박영호 등과 함께 만민공동회를 만듭니다. 들어보셨죠?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가 뭐냐? 쉽게 말하면 시민의회예요. 모든 정치가 군주, 왕에 의해서 집행되던 그 조선시대에 우리도 개인이 자기 의견을 내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고종이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어디까지 진전이 되냐면 입헌 군주제로 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10,000명 이상을 모이니까 어디서 모였습니까? 요즘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 바로 대한문 앞에서 만민공동회를 거의 주말마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앞으로 한국이, 조선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우리도 서양처럼 민주제도를 도입하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영국처럼 왕을 통치자로 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의회를 만들어서 입헌군주제로 나가야 한다니까 위협을 느낀 고종은 처음에는 그렇게 국회를 만들라고 허락을 했다가 하루 만에 변심을 해버려요. 가만 생각하면 어느 날 이 땅 전체가 내 땅인데 이 땅 권력 전부가 내 것인데 영국처럼 명예혁명이 일어나거나 프랑스처럼 시민혁명이 일어나면 내 자리 뺏길지 모른다 싶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를 반역죄로 1차 투옥을 해요. 1차 투옥은 형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던 어떤 동지 하나가 건총 2자루를 구해와가지고 탈출을 하자는 바람에 그냥 따라 나갔다가 탈출하게 나갔다가 그 총을 쏜 사람은 사형을 당해 죽어요. 근데 끝까지 이승만은 총을 들고는 있지만 탈출했다가 쏘지 않는 바람에 다시 투옥이 돼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한스러웠겠습니까? 거의 24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지연 씨가 시락국 한 사발이라도 배불리만 준다면 좋겠는데 그런 또 신체시를 지은 것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승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어떤 기법을 도입했냐면요. 약간 그 추리소설 형태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설 형태로 써도 안 되고, 너무 또 픽션으로 하도 안 되니까, 이런 걸 합해서 팩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픽션. 팩트를 엮어서 팩션 형태로 쓰다 보니까 도입 부분을 김민주라는 기자가 한강에서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썼더니 처음에 3,000권 찍었고 두 번째 4,000권 찍었고 또 3,000권 찍을 준비를 하면서 뭘 했느냐면 제가 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싶어서 이렇게 독후감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독후감 공모. 그래서 총 상금 내가 5천만 원을 주겠다. 책이 5,000권이 팔리면 5천만 원이 되거든요.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리박서클에서 아시죠? 손 대표 리박서클에서 주관을 해주시고 출판사가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석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총 응모 편수가 50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상을 뽑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대상을 제외하고 우수상부터 이제 시상을 하면서 대충 이제 끝을 냈었습니다.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그랬더니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했더니 여기 유명한 변호사 한 분 있죠. 여자 변호사. 그분이 자기 딸이 2020년에 이렇게 최근에 이제 손효숙 대표 때문에 그 경찰 조사를 같이 가서 받았나 봐요. 변호하면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책이 전국 도서관에서 대출순위 1위가 됐더래요. 대출순위. 그러면서 그거 보니까 2020년에 자기 딸이 이 장학금을 받으려고 여기 응모했던 글이 생각난다면서 자기 소견을 좀 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딸이 다음 페이지요. 딸이 썼던 독후감을 이렇게 이제 자기 블로그에 얼마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미리 발견했으면 장학금을 좀 줄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그 김소연 변호사님의 따님이 쓰신 이 글을 찾아보시면 아주 차분하게 잘 적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보충을 하고 해서 또 글을 쓰면 한번 대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부와 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전국적인 좀 행사를 하려면. 그래서 또다시 한번 독후감 대회를 열어서 이런, 독후감 대회 같은 걸 열어야 청년 학생들이 읽어보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독후감을 쓰면 비판적으로 쓰는 친구는 별로 없잖아요. 호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진행해 볼 그런 꿈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1권, 2권으로 썼는데요. 1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게 된 계기, 그리고 하와이에 머물면서 자신이 했던 활동의 영역들을 럽보 형식으로, 김주라는 기자가 럽보 형식으로 이 이승만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면서 이런 일도 하셔서 하나씩 찾아내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찾았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저를 감동시켰던 게 뭐냐면, 그리고 그 감동이 최근에 독서훈련을 했던 코로나 시대에, 이후 시대에 그 국가경영수업이라는 글을 쓰게 됐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승만이 미국으로 갈 때는 밀사 형태로 갔어요. 선교사들이 청원을 넣어서 젊은 청년을 저렇게 처박아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은비가 도와주고 선교사들이 탄원서를 넣어서 잠시 미국어를 밀사로 보낸 형식으로 갔지만 그때 이미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던 이승만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시면 제 남은 일생을 목회를 하면서 보내서 목회자의 꿈을 꿈고 가요. 목회자의 꿈을. 그런데 하와이 지나면서 하와이 잠시 들렀거든요. 하와이 갔더니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교민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고, 그리고 그 1등 칸, 2등 칸 있는 사람은 하와이 잠시 내릴 수도 3등석을 끄는 사람은 내릴 수가 없는데도 현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잠시라도 인사를 하고 가게 해달라 하면서 내리면서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다면 한 마을의 목사가 되겠지만, 내가 정치를 배우고 정치가가 된다면 한 나라를 목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꿈이 그분 속에 하나님 마음이 싹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속에는 목회 경영의 꿈을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국가 경영에 대한 꿈이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신학과 정치학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사 자격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 들어와서 5천 명의 교민을 상대로 목회를 합니다. 따로 선교사와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신학을 전공했던 한 신학생의 입장에서도 강연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여파로 그는 미국에 있는 생활 내내 돈이 모자랄 때마다 강연을 나가서 강연 수입으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는 대단한 강연가로 이름이 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물론 아시다시피 한성 감옥에서도 600권의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600권의 책이 한글로 된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때는 한국이 책이란 것, 신문물에 책이란 것 자체가 없을 때니까 선교사들이 각출을 해서 책을 10권도 보내주고 20권도 읽어보라고 보내주는 모든 책들이 다 뭐예요? 영어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영어도 깨치고 책을 보면서 그 속에 어떤 꿈이 들어가냐면, 앞으로 이 조선이 살아나려면 독립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독립정신이 뭐냐? 그것은 한 나라가 근대 시민국가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바로 독립정신을 썼는데, 첫째는 뭐냐? 조선은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 정치로도 망하고 경제로도 망한다. 왜? 농업국가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90%가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업으로는 백성도 먹여 살릴 수 없다. 제조업으로 가야 된다. 제조업. 아니, 아직 전기도 서울에 궁전에밖에 없는데 대그레밖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제조업을 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제조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꿈만큼은 앞으로 만약에 이 나라가 진정한 시민국가가 되려면 제조업을 이렇게 한다. 그런 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공업국가로 가야 된다. 농업은 끝났다. 우리보다 앞서갔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다 어떻는가? 이미 공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우리도 공업으로 가야 된다. 이 꿈을 1905년어간에 생각을 했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한 나라가 망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제가 학교를 많이 세웠던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1985년에 폴포트가 학생들을 공산화시켜서 크메르 루즈라는 젊은 학생 군대를 만들어서 푸놈펜을 함락하면서 정권을 뺏어가 버립니다. 5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공업국가가 되거나 제조국가가 되면 국민들이 똑똑해서 통치를 못한다. 우리는 다시 농업국가로 간다. 그래서 푸놈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버립니다. 푸놈펜은 잠시 조사해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지방에 내려가 있어 다 쫓아내고는 보낸 그 지역에서 협동농장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는 지식인들을 색출해서 200만 명을 죽입니다. 똑똑한 사람, 지도자급이 있으면 언젠가는 안 된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 볼펜을 자주 만졌으면 굳은 살이 낀 사람, 서서 때 배가 튀어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농국국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를 만드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꿈을 안고 하와이에 정착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그의 어떻게 보면 하와이는 섬이 8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가 이 하와이 8개 섬에 흩어져 있는 5천 명의 이 백성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 팔도를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그 팔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와 함께 그 사람들을 계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교회당부터 세웠죠. 교회당부터. 그리고 동지회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특히 한국에서 앞으로 한국이 잘 되려면 반드시 여자들을 계몽시키고 깨워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만을 위한 또 여학교도 세웁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또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이 약화됐을 때 우리 군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려고 하는 동지를 만나서 또 이렇게 군대도 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경영할 뭐가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론가로만 살지 않았어요. 지략가로만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지략가 이론을 뛰어넘어서 활동가로만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뭐예요? 실제적인 경영가로서의 삶도 미리 자기 자신을 키운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산업을 일으킵니다. 그 하와이에서 하는 일은 주로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이에요. 그 수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사람들 대부분이 숯을 가지고 밥을 하거든요. 그래서 숯공장을 차립니다. 야자나무 열매를 가지고. 처음에는 잘 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누군가의 농간으로 점점 어려워졌지만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하와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잠시 1914년에 한국으로 나옵니다. 뭐 하려고 나오셨을까요? YMCA 총무로 오라 그래서 나오게 돼요. 이분은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열정적이어서 서울에 있는 그 YMCA를 누가 세워줬죠? 록펠러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그 건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 록펠러가 와서 세워주고 그래서 거기서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일제가 가만 보니까 반드시 저 사람이 정치적인 지도가 될 것 같아서 105인 사건 들어봤죠? 그 사건으로 엮어서 이제는 한성 감옥이 아니라 바로 경성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일제가 압력을 가할 때 선교사들이 끄집어져서 또다시 밀항을 시켜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미국에서 평생을 바치게 되죠. 혹시 여러분 1919년에 대한민국 한성에 서울에 임시 정부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아시는구나. 한성 임시 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성 임시 정부가 1919년 전후로 생겨난 임시 정부였습니다.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이었습니다. 예. 근데 연해주에도 또 생겼어요. 연해주 임시정부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또 김구가 가서 상해에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자, 나라를 찾고자 하는 열망은 가득하지만 아직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임시정부가 많으냐? 그래서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모든 모체는 한성 임시정부가 모체가 되고 주소는 상해에 두기라고 합쳐서 그 첫 번째 초대 집정관, 초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19년 전후로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뭐예요? 대한민국 최고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았고 국내나 국외에서도 이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독보적인 지위를 이미 그분은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면요. 김구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승만에게 독립자금을 보내라고 편지를 쓴 게 수없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돈을 모으고 벌어서 어디 갖다 주기 바쁜 거예요? 김구한테 갖다 주기 바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누군가 밀고를 해서 그 독립자금을 중간에 이용했다고 해서 탄핵을 시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밀항을 해서 또 상해에 가서 협의도 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얘기가 제 소설책에 아주 재미있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이 제 책을 1000권 이상 팔았죠. 이승만 대통령 책을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많이 팔아주셨어요. 다니엘, 맞죠? 다니엘, 김다니엘. 자, 한번 좀 넘겨주시면요. 넘겨주시고, 한 번 더 넘겨주시고,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이분의 인생 역정은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딱 자리에 앉자마자 저 자료를 보니까 이승만 강연의 대가인 김용삼 대기자가 왔다 갔더라고요. 근데, 야, 이 자칫 잘못하다 강연 망신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왔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국운암 이 포럼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연을 들으시고 함께 포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이만한 포럼 없고 이만한 단체 없는 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한 20분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실은 강연은 짧을수록 좋고 여자의 치마도 뭐요? 짧을수록 좋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강연을 길게 잘 못합니다. 짧게는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왜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원고를 가지고 안 온 분들은 뭐 졸든 말든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차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호응 들어보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딱 60분 정도 강의가 좋은데 오늘 90분을 주셔서 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게 PPT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도 참 중요했지만 미래를 그린 대통령이었다. 이 점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1건, 2건, 1건은 일제시대 얘기라면 2건은 6.25 전후 얘기와 한미 동맹을 맺었던 얘기로 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1건, 2건 소설은 끝이 나는데 사실은 해야 할 1960년까지 한 일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3건을 이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10부작 넷플릭스를 12부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가 뭐냐? 이분은 당부당이라는 책을 쓰셨죠? 예.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 공산당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이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신 분이에요. 볼셰비키 혁명이 1920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기 전부터 절대 공산주의 공산당은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이 공산당 이론은 누가 만든 거예요? 힙스터들이 만든 거예요. 힙스터들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줍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영생과 영광을 땅에서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누가 만들었느냐? 아시다시피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13번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고 실체가 있고 보이지 않게 세계를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유토피아에서 자기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번에 그 비밀이 다 밝혀졌잖아요. 머리를 잘라서 건강한 젊은이의 몸에 이식하면 내가 또 10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단순히 장기 이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몸을 잘라서 젊은이를 몸을 하면 내가 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인간들은 내 생각이 데이터니까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로봇에게 옮겨놓고 빠따 넣었다면 로봇가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생의 열매, 생명을 주는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없이 성경 없이 영생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 없이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사탄의 속임수,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살게 되리라는 이 유혹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미 군정에서 1945년 해방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정부를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어떤 정부를 원하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자, 그랬더니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산주의에 세뇌가 됐는지 70%가 사회주의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에서 어떻게 자유민주 체제의 공화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 민국당, 민한당 이런 인간들은 말만 민주라는 말을 쓰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사회민주주의에 민주가 없는 것처럼 이들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데 박은영이가 잠시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선거했잖아요. 6개월 앞서 했는데 여기서 몰래 북조선 노동당을 지원한다는 사람들의 표를 찍어서 갔어요. 몇 명 받아간 줄 아세요? 남쪽에서 640만 명이 북한 정권을 지지한다는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무지몽매했어요. 최근에 그 강화문 집회에서 간첩이라고 활동했던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분을 제가 우리 집에 모셔서 일주일 동안 숙식을 가지면서 그분의 증언을 전부 다 엮어서 나는 남반부의 모스크바였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미 김일성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던 거예요. 남침하려고.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두 번째 업적은요, 한미동맹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면, 여러분, 10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9.28, 9월 28일날 서울 수복을 해요. 서울 수복이 딱 끝나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전투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미 수도를 탈환했으니 더 이상의 전선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립니다. 메가드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미군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가 돌파하겠다. 그래서 정군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미 전시작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 가지고 있고 유엔군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 명령을 내립니다. 북진하라. 그래서 10월 1일 전격적으로 북으로 밀고 올라가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는 한 달이 안 지나서 평양을 수복을 해요. 평양을. 그리고 압록강까지 갔는데 이때 메가더 장관이 원자폭탄만 한 대 두들겨 줬으면 게임 끝인데 지금의 저 중국 공산당은 없어졌을 텐데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싶어서 결국에는 막는 바람에 그 처절한 장진호 전투 아시죠? 그 개마고원 쪽으로 올라갔던 그 사단들이 장진호에서 몇천 명이 동사에서 죽고 그 일부의 무리가 원산에 와서 145태라 그러잖아요. 145태 때 10만 명의 배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그 사람들을 거제도에 내려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10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 1953년 10월 1일에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한미 동맹 체결을 하고 발효한 날이 또 10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조약이 중요하냐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육군, 국군의 총 숫자를 72만으로 유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50년, 60년 대 60만 대군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구도 1,500만도 안 될 때 72만 군대를 5%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72만 명 군대가 먹고 살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조항을 한미 동맹이 넣어버려서 우리
군대를 유지하는 모든 식량을 미군이 책임집니다. 뿐만 아니라 속옷, 내복, 양말도 뭐요? 미군이 돈을 대고 제작은 우리가 해서 먹고 입힙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걸 꾸몄습니다. 이유는 뭐냐? 소련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 사실 하나로 미국을 계속 설득하고 조화에 설득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산 속에서 지난 80년간, 그죠? 정말 경제 개발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정말 좀 재미있게 제가 소설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농지개혁,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이 강의가 필요 없는 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독립을 합니다. 그전에는 다 제국주의에서 식민지화 되어 있던 나라들이 다 이제 하나씩 독립을 해요. 그런데 독립 이전의 모든 국가들은 봉건체제 아니었습니까? 봉건체제의 땅은 주인은 누구예요? 국왕 아니면 영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전 세계의 식민지들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농지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3개밖에 없어요.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그 외에는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개혁을 통해서 경자유전,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갖는다는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최초로 갖게 만드는데 가장 성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승만의 농지개혁이었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또 후손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전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은 자기 땅이 없어서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를 내느냐? 50%를 소작료로 내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땅 주인에게 50%를 주고 나면 뭘 갖고 먹고 삽니까? 그래서 봄만 되면 초건 목피로 산에 올라가서 풀을 뜯고 나무를 뜯고 지금도 우리 사람은 봄만 되면 나 뜯고 나가요. 어디 가냐 그러면 나물 캐러 가지. 나는 그게 무슨 여자들이 로망인 줄 알았더니 그게 봐야.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먹을 게 없던 시절 그게 대한 트라우마가 엄마들에게서 딸들에게로 이전된 거예요. 그 아픈 세월 속에 했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특히 송건호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주 나쁜 놈, 한겨레 사장했던 놈. 이 놈이 서울신문 바로 앞에 가면 프레스센터가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역사 앞에 글을 속일 수는 없다. 문구와 함께 펜을 하나 탁 꽂아놓고 꺾이지 않는 펜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사람이 이승만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말을 퍼뜨리는지 몰라요. 역사 앞에 거짓말을 한 사람 바로는 그 사람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설이 되어서 이승만을 지금도 깎아내려는 거예요. 가장 질타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실패한 거예요. 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면 유상몰수, 유상분배했습니다.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의 150%를 땅값으로 계산해서 국가가 먼저 지주에게서 정권을 발행하고 땅을 다 수용을 합니다. 정권을 발행해서 왜? 5년 안에 땅값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된 농민은 150%를 5년에 갚으니까 1년에 몇 프로씩 갚으면 되나요? 30%. 6.25 직전인 1950년 4월까지 이 토지개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2차 징집을 했더니 어때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 나와요. 왜? 내 땅을 지키려고. 땅이 생겼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 지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자기 자녀를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남한보다 먼저 토지 개혁을 한 나라가 어딥니까? 6개월 앞서도 북한이 먼저 합니다. 근데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국가에다가 세금을 몇 프로 내라? 30% 내라. 그럼 뭐가요? 도로 지주가 바뀐 것 뿐이에요. 공산당이 지주가 되고, 그리고 판매를 못해 땅을. 지금도 북한과 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토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국가로부터 내가 샀으면 그 농지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하면 팔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구조가 됐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6.25가 발발하니까 애국살 보내기 운동에서 70%까지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농사 안 할래. 실컷 해봐도 이 일제 때 지주들보다 더 뜯어가는데 내가 농사할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다 농사를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리고 10년 뒤에 북한은 협동농장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뭐예요? 가두리 형식으로 이 사람들을 노동을 시키고 배급을 주기 시작. 그래서 북한의 농지개혁은 완전 실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상 땅 찾기 운동 하잖아요. 그죠? 저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시청에 가서 조회를 하니까 등기가 제대로 안 됐지만 남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근데 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20년을 평온히 했으면 내가 뺏겨. 근데 나대지로 있으면 내 땅을 찾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았어요. 이게 뭐냐? 다 어떤 거예요? 농지 계획을 통해서 내 땅을 주게 되고 등기가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 그대로 중산층이 두껍게 되어서 얼마든지 이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체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경영 수업을 한성감흥에서 독립선언이라는 책을 쓰면서 먼저 하고 또 미국에서 MIT 공대 근처에 살았대요. 그래서 MIT 공대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로 크려면 반드시 제조국가, 공업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먼저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이 일제가요 36년 동안 심은 나무가 3천만 번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식목한 것보다 일제가 식목한 게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 정도로 울창한 숲이었는데 언제 해방되면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특히 여기에는 뭐요? 북한이 수풍 댐을 막아버려서 전기 생산력이 북쪽이 96%였고 남쪽은 4%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50선거, 1948년 50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경고를 하고 결국에는 4일 뒤인 14일날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남쪽이 멘붕에 온 거예요.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산업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가지고 20년 떼어버리니까 대한민국 산이 다 민둥산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승만이 아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석탄을 캐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석탄과 탄광과 강부 출신들의 지지도를 모아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태백산 근처에는 태백 지역에는 우리 국민들이 몇백 년을 떼어도 될 만한 석탄과 중석이 있습니다. 이거 캐야 됩니다. 근데 캐는데 지금이야 길이 좋지만 여러분 영동, 태백, 동해시에서 서울로 오려면 예전에는 길이 없어요. 없어요. 일제도 경부선, 경의선, 경인선, 동해, 남부선 다 만들었지만 못 뚫은 게 뭐냐? 영암선이었다고 해요. 영암. 태백에서 영암까지 나와서 영암에서 다시 서울까지 연결되는 그 공사가 너무너무 난공사이기 때문에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도로를 만들고 여기에 철도를 넣는 길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군대가 나서서 철도를 까는데 일본보다 기술이 더 좋았대요. 영암선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영암선을 뚫어서 청량리까지 석탄이 오기 시작하니까 청량리 주변에 연탄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도 석탄이 또 경부선을 타고 대구 부산으로 내려가서 저 연탄 공장이 생기니까
연탄이 생기니까 산에 가서 나무 뜯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국의 숲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그 유명한 일화를 만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김용삼 기자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아,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앞으로 이분한테 정말 큰 일을 좀 맡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데 이번에 이야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석탄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석유 시대에 진입하지 말자 원자력 시대로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놀랄만한 일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석유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전부 모든 석유는 뭐요? 일본으로 사와야 했어요. 예, 호롱불도 석유로 캐고 자동차도 석유로 가야 되니까 이 석유를 전량 수입했는데 6.25가 끝나자마자 미군에게 부탁했답니다.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정유공장 하나 세워주세요.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부탁해도. 왜 안 되냐? 이 영감을 성질을 하니까 석유를 만들고 에너지가 넘치면 또 북진 갈 거니까 아예 이승만 정권 내내 허락을 안 하고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정유기실을 줘서 유공, 예, 정유공장, 한국석유공사 줄임말 유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지금 SK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두 분이 역사 속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브란스 박사예요. 세브란스 박사. 이분은 잘 알지만 록펠러 석유재단의 부사장이에요. 그 록펠러는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했다면 그 친구인 세브란스는 기부하고 돈을 쓰는 일에 치중을 해서 정말 많이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게 됩니다. 아까 넘겨보십시오. 한번 넘겨보시면 이거 뭐 했던 얘기 넘어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또 넘겨보시고 원자력 발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실러스라는 유명한 박사가 나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단전이 되니까 한국이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암흑천지가.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승만 박사에게 찾아와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브란스 박사였어요. 좋은 친구가 있다. 이 사람이 유럽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발전소가 파괴가 되었는데 전후 복구 사업에 무엇보다도 전기가 필요하니까 이 전기를 도와줄 한 인물을 찾으니까 바로 이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박사가 무슨 아이디어를 내느냐? 간단합니다. 선박에다가 배에다가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배에서 기름을 떼서 전기를 만들고 송전선만 내륙으로 연결하면 얼마든지 전기를, 그래서 20대 정도를 만들어서 유럽에 보내요. 그리고 5년이 지나니까 이 배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전후 복구가 되니까. 그래서 그 배들이 미국에서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에 와서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국에는 발전을 하는 함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2대를 요청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인천에 한 대, 부산에 한 대 옵니다.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른 배가 발전을 하는 설비를 싣고 와서 전기를 연결해 주게 돼요. 그런데 6.25가 터지자마자 그 발전함을 뺏길 것 같으니까 특공대를 보내서 인천에 있는 배는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53년 지나서 전후 복구를 할 때 다시 미국은 16대를 보내줍니다. 그 16대의 발전함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나마 암흑천지를 면해서 조금씩 일어섰는데, 여러분 혹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그 책도 썼는데, 그럼 1차 산업은 뭐예요? 1차 산업혁명은 뭘 말하는 걸까요? 1차 산업, 2차 산업이 아니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은 딥스들이 만든 용어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그죠? 그럼 1차 산업은 뭐냐? 석탄의 발견입니다. 석탄으로 전기기관을 만드는 것이 1차 산업혁명. 그럼 그전에는
동력이 없었느냐? 있었죠. 공장도 돌렸어요. 뭘로요? 수력과 풍력으로. 예. 네덜란드는 풍력을 가지고 물기를 바꾸었고, 그죠? 예. 이런 있지만, 근데 전기의 힘이 발견되니까 전기의 힘으로 제가 전기하니까 경상도 사람이니까 발음이 정확히 수전기, 전기의 힘으로 기계를 돌려서 공장을 돌리니까 1차 산업혁명을 제일 먼저 성공한 나라 어디예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프랑스로, 미국으로 이 1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그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 대한민국은 뭐예요? 아직도 인력에 의지해서 풍력도 아니고 아 참나 수력도 아니고 수력도 있긴 있었지 물레방아 정도. 그래 오직 인력으로만 산업을 움직였던 그 시대에 이미 열강들은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바로 전기, 일렉트릭, 전기가 바로 에너지원이 되는 시대가 192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 근데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했다면 2차 산업혁명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아시죠? 예. 테슬라하고 이 친구들이 전기를 일으켜서 전기를 가지고 모단을 돌리니까 훨씬 더 어때요? 효율적인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1920년대에 벌써 발명이 되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기 스쿠터가 벌써 20년대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석유 산업업자들이 전기 산업을 죽이는 역사 속에서 많이 사장이 되었다가 시대의 또라이 테슬라가 나오면서 그죠? 테슬라 자동차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지금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입니다. 3차 산업은요 네트워크와 컴퓨터 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80년대부터. 자, 이 3차 산업의 혁명의 대열 속에 우리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입니다. 이거는 뭘 요구하냐면 엄청난 전기를 요구해요. 기존 공장에서는 20배씩의 전기를 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를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끝나자마자 원자력 연구원을 만들어요. 원자력 연구원. 여기도 역시 이 박사님이, 시설러 박사님이 와서 통을 하나 가져옵니다. 조그마한 통 안에 석탄 150g, 그 다음에 그 우라늄 150g을 넣어와서 각각 똑같은 150g인데 석탄 150g이 뗄 수 있는 거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면 이 우라늄 요만큼은 200만 배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이 원자력 발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원자력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석학들 250명을 매년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끝내면, 국비로 유학을 끝내면 돌아오는 순간에 장관 월급의 3배를 주기로 약속하고 전부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그 핵심 세력을 어느 지역에 갖다 꽂았죠? 대전. 대전에 갖다 꽂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전은 원자력 때문에 사는 도시고 원자력 앞으로 살려야 되고 원자력을 무기로 삼아야 되는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대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대전에 시작하는 이 원자력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좌파들은 원자력을 싫어합니다. 돈 빼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뭐예요? 예,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걸로 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3차 산업 아닌 4차 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건 전기인데 이 전기는 용량을 많이 잡은문과 동시에 품질이 전기가 균일한 전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렇죠? 날씨 따라서 바람 따라서 에너지가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인공지능을 돌리고
4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안 돼요. 원자력밖에 없는데 놀라운 거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 원자력 연구원이 원자력 가기원으로 발달하고 카이스트의 원자력 학과를 만들고 여기 중심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어서 세계 특허를 우리가 가지게 됐고, 두 번째 더 캐거는요,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가 스마트 원전의 원천 설계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광 원자력을 견학하고 왔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6기를 보는 것보다 더 가슴이 뛰었던 것은 이 건물보다 작은 조그마한 스마트 원전이 1메가와트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4개 정도면 기존 큰 원자력 발전소의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면 대전이 어떻게 돼요? 다 먹고 살아요. 그 스마트 원전, 이 스마트 원전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원천 기술로 삼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왔던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제철산업, 제강산업, 그 다음에 화학공업, 중화학공업.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사양산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임금 구조로, 국가 주도 형태로 중진국이 할 수 있는 최대 효력을 가지고 철강은 절반값에, 중화학 제품도 절반값에 때리니까 한국의 지금 포항제철이 흔들흔들하고 정유소가 흔들흔들하고 이젠 사양산업이 10년 안에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운은 어디에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조선업과 스마트 원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 해상 신도시 포럼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을 만드는 기술 플러스 지난번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발전함이 왔다 그랬잖아요. 배에다가 스마트 원전을 탑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소련은 2개를 만들어서 상용화 시켰습니다. 항공모함을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을 만드는 그 원자로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은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전을 만드는 기술. 우리나라의 조선소 3대 조선소는 배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그 배에 탑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그냥 발전소를 수출하면 되는 거예요. 찍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외 수출용으로 만들려면 먼저 국내 수요가 필요해요. 국내 수요가 많아야 방리담회로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관련법을 만들어서 새로 생기는 신도시마다 이 스마트 원전 2기씩, 3기씩만 만들면 3만 명 정도 인구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서정지구, 세종시 서정지구 100만 평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스마트 원전 설비를 드리려고 지금 용을 쓰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본이 축적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스마트 원전 함선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지는 어디냐? 지금 가덕 신공항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앞바다입니다. 낙동강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은 거의 20km까지 수심이 5m, 6m 밖에 안 돼요. 1000만 평을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선박을 만들고 스마트 원전을 탑재하는 그 시설을 만든 다음에 배후 신도시를 만들면 150만 전도 인구가 그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 포럼을 하려고 제가 올 9월 달부터 부산 해상 신도시 포럼을 했고 2번 포럼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아직은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같이 할 동지들을 찾는 것이고 또 선한 자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종 소정 에너빌리티는요, 100만 평인데 지주가 400명입니다. 이미 300명 이상의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대장동에 몇 배?
3배. 이게 들어와야 전국의 애국단체들을 먹여 살리고 활동을 하게 만들고 선한 자본을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볼 요량으로 제가 목회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35년을 잘 감당했고 26살에 개척해서 3번 교회 건축하고 예식장하다 망했지만 끝까지 목회를 잘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한 마을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저도 국가를 위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 일에 뛰어든 지가 벌써 7년째입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선한 일꾼들 또 선한 투자가들이 있으면 많이 좀 소개하고 연결해 주시면 무조건 투자하는 분은 2년 뒤에 10배를 드립니다. 몇 배요? 10배. 이 코인 아닙니다. 다단계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도와주시는 분은 주식서를 드리고 10배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이승만이 그린 그림을 완성하는 우리 우남 건국회 회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뭐 8번 다 이야기했어요. 9번 10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잠깐만 조금 전에 한 번 더 나머지 책. 이 책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썼던 동화책인데 혹시 여러분 손자들한테 한 권씩 좀 소개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1살부터는 한국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열정이 대단하시네요.